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2월 지금 세상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불길을 잡으려다가 자칫하면 경기 침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선 인공지능, AI가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복잡하게 얽힌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거대한 흐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또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는 계속해서 긴장감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을 겁니다. 아, 긴장감이요? 네, 미국 중앙은행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백악관은 또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AI 기술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력이 부족하다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요. 심지어 부자가 될 기회마저 소수에게만 먼저 주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이 팽팽한 긴장감들이 지금 이 순간의 경제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긴장감,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9대 3. 맞아요. 9대 3. 무려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는데 2019년 이후로 이렇게 반대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고요? 이건 거의 내분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내분이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죠?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침체에 빠질 것 같은 경기도 살려야 하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아... 파월 의장 본인 입으로도 하나의 도구, 즉 금리만 가지고 이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고 토로할 정도니까요. 아,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3명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하니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매파적인 입장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뜨겁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더라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한 거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딜레마죠. 그런데 이 내부의 의견 대립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결정 뒤에 아주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시죠? 네.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2명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뭘 원하는지까지 다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차기 의장은 1년 안에 금리를 1% 이하로 내려야 하고 심지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과 상담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와... 이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져 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을 그냥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노골적이네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 연준 내부의 의견 대립보다 이 정치적 변수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뒤흔들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다들 미국을 따라가는 분위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른바 통화 정책의 분화, 즉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각자 도생이요? 네. 영국은 경제가 2달 연속 위축되면서 우리도 금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아, 영국은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일단 버티고는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 반대로 유로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봐 압박을 받고 있어요. 결국엔 내릴 수밖에 없겠군요. 조만간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라고요? 모두가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와... 이렇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쨌든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것이다에 베팅하면서 다시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아,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네,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 복잡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장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드는 비용부터 달라진다는 뜻이고 좀 더 넓게 보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해외 자산의 가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맞습니다. 마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금리보다 더 시장을 뒤흔드는 게 있잖아요. 바로 AI 말씀이시죠? 네, 바로 AI죠. 아, 맞아요. AI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소름 돋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아르테미스라는 AI 해커 이야기인데 인간 전문 해커 10명 중 9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겼다는 걸 넘어서 비용 차이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AI 해커는 시간당 $60 미만인데 인간 해커는 하루에 $2,500를 받는다고요. 이건 그냥 경쟁이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픈 AI가 내놓은 GPT 5.2 모델은 한술 더 뜹니다. 더요? 자료에 따르면 지식노동의 70.9% 영역에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대요. 70.9%요? 변호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같은 전문직들의 일이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흐름이 이렇다 보니 디즈니 같은 거대 콘텐츠 제국도 결국 백기를 든 셈이네요. 네. 이전까지는 AI가 자기들 캐릭터를 무단으로 학습한다고 소송도 불사하더니 이제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키마우스 같은 핵심 캐릭터 200여 개의 라이센스를 줬다고요. 그렇죠.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올라타겠다는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AI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 화려한 성공 두 편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등이요? 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브로드컴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실적은 최고인데 주가는 떨어졌다고요? 이상하네요. 시장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뭘 우려하는 거죠? 시장이 AI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깨어나 냉정한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첫째, AI 칩이 생각보다 마진이 낮다는 점. 아, 마진율. 둘째,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망 구축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셋째, 잠시만요. 그러니까 전력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복잡한 정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런 현실적인 병목 현상들이죠. 아,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이것 때문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이 우려 하나만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을 정도입니다. 와,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네요. 네, 이제는 실제로 돈을 버는지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지상의 제약들을 피하려고 그랬을까요? 정말 황당하면서도 대단한 아이디어가 자료에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는 구상이요?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바로 그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요? 네, 지구의 전력 문제나 정치 문제에서 자유로운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데이터 센터 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죠. 거기서 AI 연산을 다 처리하고 결과값만 지구로 보내면 되니까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진심입니다. 스페이스X는 심지어 내년에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 중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가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류가 화성에 가기 전에는 스페이스X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입장 변화죠. 그만큼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물리적, 자본적 한계에 부딪히는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충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문제죠. 규제 문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마다 제각각이었던 AI 관련 법들을 모두 무효화하고 연방정부가 단일 표준을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대 소식이겠네요. 50개 주마다 다른 법을 지키려면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강력한 로비의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업 편의를 봐준 걸 넘어서 혁신이라는 가치와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치적 논쟁까지 뒤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낡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와 첨단 기술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발밑,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사회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대학 졸업장은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다는 자료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22세에서 27세 사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고요? 네, 심지어 한 번 직장을 잃으면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재취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오히려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2년제 준학사 학위 소지자들의 실업률은 4년제 대졸자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4년제 대학 교육의 가치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대학이 가르치는 지식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통한 기회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다리, 바로 투자의 사다리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 그 오픈 AI 주식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허탈했어요.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식 발행이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공개 시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오픈 AI가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걸 산 사람은 CEO인 샘 알트먼이 직접 고른 50명도 안 되는 부유층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오픈 AI가 상장도 안 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는 건 저나 당신 같은 일반인은 애초에 그 주식을 살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요즘 가장 유망한 기업들의 새로운 공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공식이요? 네, 1990년대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에 상장된 기업 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굳이 까다로운 규제를 받으면서 상장할 필요 없이 사모펀드나 소수의 부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비공개 상태에서 고속 성장을 하는 거죠. 아, 성장의 달콤한 과실은 그들끼리 다 나눠 먹고 성장이 둔화되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노후 단계에 접어들어서야 마지못해 상장을 하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단물이 다 빠진 기업에 뒤늦게 투자하게 되는 셈이네요. 이건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아주 불공정한 구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SEC, 우리로 치면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도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하고는 있어요. 해결책은 있나요?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사설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미 거대한 이익 집반이 형성되어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와,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연준의 위태로운 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이면의 한계, 그리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데이터 센터 경쟁.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었던 교육과 투자의 기회마저 재편되는 모습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균열과 팽팽한 긴장감들, 과연 이게 더 나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성장통일지, 붕괴의 전조일지. 네,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미래를 이해하고 또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